제3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 이제 다 아시니까 발표는 우리 주민자치센터 전상직 회장님이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토론자는 그 한국행정학 회장 우리 정광호 교수님, 그리고 가톨릭 관동대 계시는 박동훈 교수님, 예. 그리고 저 오른쪽에 호남대학교 정광석 교수님이십니다. 예. 제가 지금 시간은 여기가 40분인데 또 한 7, 8분 까먹어갖고 시간이 결국은 30분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전상직 교수님께서 한 15분 정도 내외, 20분은 절대로 넘지 않게끔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토론은 한 5분 정도 해주시고, 우리 마무리는 또 발표자가 한 5분 정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 조정은 제가 철저하게 할 테니 이제 그만해 주시죠. 그럼 그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그러면 발제를 해 주실 그 전상직 회장님으로부터 발제 부탁드립니다. 예. 예. 저 파워포인트는 잠깐 앉아 계시다 다시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리를 이동해야 되겠네요. 예.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 게 공공하고 자치하고 이 두 개념도 중요하지만은 정책도 중요하고 현실도 중요하고 이걸 다 오늘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자, 15분 동안에 가능한 빨리 한번 하겠습니다. 자, 공공이라는 이 문제가 한국에서는 푸대접받고 있다고 그럴까? 빈약하게 짝이 없습니다. 일본은 사사키 다케시인가 동경대 교수, 그 다음 이제 야마와키 나오시라는 이제 이 철학자라 그럴까? 기업인입니다. 그분들이 한 20년 정도 연구를 했습니다. 한국의 김태창 선생하고. 그렇게 연구를 했는데, 이제 2006년인가 김태창 선생이 저한테 오셨어요. 내가 쓴 책이 이거다라고 가지고 오셨는데, 저는 이제 일본어를 모르니까 한문을 들여다봅니다. 들여다보고 두 개를 한참 참선을 합니다. 이 두 개를 어떻게 했을까? 제 나름대로 생각해보고, 일본어 하는 사람 불려갖고 번역해봐라. 그럼 해보면, 제가 이 일본의 공공철학을 동의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태창 선생 보니까 그분은 정치 사상이지 철학이 아니다. 그 다음 사사키 다케시도 철학이 아니더라. 근데 이분들이 철학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뭔가 좀 엉성하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도 일본의 공공철학에는 아이디어는 좋은데 동의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거 행정연구원서 이거를 번역한 것도 완역한 것도 아니고 축약한 것도 아니고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세미나 몇 번 해서 자료집으로 공공철학 만들어냈는데, 저 20몇 번의 세미나를 다 갔습니다만은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한국이 이걸 만들어내는 게 얼굴이 부끄럽다. 한국행정연구원이 이래야 되느냐. 그 생각 드렸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자, 이제 시장국가 사회에 있을 때 이 자치와 공공은 나눌 수 있지만 같은 겁니다, 결국은. 자치 없는 공공이 있을 수도 없고, 공공 없는 자치가 있을 수도 없는데, 그게 꼭 국가만 있는 게 아니고 시장에도 있고 사회도 있어야 됩니다. 이런 통찰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공공과 자치가 국가 단위, 시도 단위, 시군구 단위, 읍면동 단위, 통리 단위, 반 단위, 이 계층별로도 다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한국에서 데피니션이 되어 있냐면 안 되어 있습니다. 다 흐트러져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아무리 자치를 설계한다고 해도 그 자치는 절름발이밖에 안 됩니다. 이제 이런 게 안타깝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여기에서 가장 간과되는 게, 어떤 일이든지 간에 개인 차원의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집단 차원의 문제만 제기하고 개인 차원의 문제는 잘 뭉개는 게 대한민국의 이제 풍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습니다. 민본제입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게 꼭 나쁘냐면 나쁘지 않습니다. 자, 내려오면서 잘못된 영역에서 탐관오리가 생기는 겁니다. 자,
자, 이거 내려오는 게 잘 설계되면 괜찮고요. 이 장점도 있고요. 이제 민주제도 올라가는 겁니다. 자, 민주제는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는 게 반드시 좋은 것만 있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 올라가는 과정에서 잘못된 게 탐관오리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합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게 중국 사회과학원 선생님들한테 얘기했더니 막 아주 상술 들고 환영을 하시던데, 실제 합해 놓는 게 이게 좋기는 한데 쉽지는 않습니다. 이거 합하는 게 공공이고 자치고 저는 양쪽 다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저는 국가 차원하고 지방 차원하고 근린 차원 나눴을 때 이 국가의 성질은 공공성, 지방은 공동성, 근린은 이제 친밀성이라고 이렇게 제 나름대로 속성을 붙여놨습니다. 이게 뭔가 설계하는데 필요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했고요. 자,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지방과 주민 문제, 이걸 따져보는 겁니다. 국가에서 보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주민이 지방자치단체 만들고 이게 국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원리가 좀 이런 구조가 있고요. 자, 이제 여기서 가장 복잡한 게 유럽인데 고대 국가는 뭐 그렇습니다만은 중세 국가 때는 봉건 제도가 있었고 지방권이 있었습니다. 영주권이 있었습니다. 뭐 밑에 주민들은 영주에 뭐 농노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만은 이게 프랑스 혁명 나오면서 이제 이 지방권이 이제 영주에서 주민으로 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 지방권하고 이 주민권이 합해서 지방자치가 탄생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잘 놓치고 있는 게 저는 이걸 왜 이 양반들은 지금 프랑스 고민 같은 경우는 잘 정착되고 있는데 한국의 시군구는 왜 이렇게 엉망일까? 그걸 보면 이 프랑스 고민은 이때 프랑스 혁명 당시에 성당이 44,000개, 그 구역이 그대로 고민으로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주교가 있는 성당이 83개인가 있는데 이게 데파르트망으로 갑니다. 뭐라 그러면 전통 사회가 가지고 있던 소셜 캐피탈을 그대로 다 흡수를 해서 발전을 시키니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독일은 다른가 봤더니만 독일은 똑같습니다. 거기는 성당 하나 있으면 개신교 교회 하나 있습니다. 개신교 교회가 조금 더 많습니다. 그 숫자가 10% 범위 내에서 개마인드 숫자와 일치합니다. 자, 이런 것들 이제 뭐 스위스는 거의 비슷합니다. 이런 거 봤을 때 유럽은 지방과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그게 이제 충분히 다양히 있었다는 말씀드리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방권과 주민권이 합해져서 이제 그 통합되면서 이 기초자치단체가 오민 같은 자생활권을 선당으로 내려옵니다. 이제 그게 이제 그 근린에서 존치돼서 이제 주민권, 지방권, 주민권 통합된 게 프랑스, 독일, 스위스고 이거 분리된 게 이제 영국인데 이거는 뭐 나중에 좀 약간 좀 의견이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일본하고 한국을 비교해 보면 유럽은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데파르트망은 이건 뭐 그 기능이 프랑스만 살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 폐원 지원한다고 해서 도도부연을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이 구는 중간단위 폐지하고 시정촌을 기초자치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근린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예로부터 이 도는 별 볼 일 없었습니다. 군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읍면동도 만들어 놓고 시군도 만들고 도도 만들어 놓고 이 세 군데서 기초자치단체를 군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정말 무식하게 짝이 없는 무게하게 짝이 없는 이제 짓을 우리가 저질렀다고 보면 됩니다. 이건 뭐 달리 타달 이유도 없고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기초자치단체와 주민들 사이에 통치, 식민지 지배했던 기구인 읍면동이 당당하고 버젓하게 살아서 그대로 현대 민주주의를 잠식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시도 시군구 다 있습니다. 직접 민주제, 간접 민주제 다 있습니다만은 읍면동 통리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우스꽝스러운 게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이게 아까 최영석 교수님 발표하실 때 여기에 관해서 대만, 스위스, 영국 사례 다 있는데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만 없다는 겁니다. 자, 읍면동은
행정공무원, 5급 공무원인 읍면동장이 그냥 충격입니다. 다른 사람 아무도 그 거기에 도전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걸 또 강화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한국은 이렇게 시도, 시군구, 읍면동, 통리가 전부 지방이라는 행정기구에 묶여있고 권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데 여기서 통리 반 정도는 좀 떼내는 게 어떻겠느냐는 게 제 의견이고요. 그래서 국가의 공공성, 지방의 공동성, 권리의 친밀성을 각각 살리면서 상호 아주 바람직하게 연계시키는데 이게 장기적인 비전이 나오지 않을까. 결국 그게 이제 베트남이 얘기하는 소셜 캐피탈하고 똑같다고 봅니다. 저는 뭐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친밀성과 공공성을 이제 이게 권리나 국가입니다. 이렇게 놓고 때 친밀성이 없으면 생기는 이 문제 많습니다. 이거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여기 다 써놨습니다.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 그리고 자, 이렇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친밀성, 공동성, 공공성 이게 이제 국가, 지방 권력이 있을 때 이 세 군데가 다 고려되지 않는 정책은 무신뢰, 무규범, 무협력, 무규범이 됩니다만은 이 세 개 다를 고려하면 탄력적, 포용적, 책임적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자치와 공공은 이 영역에서 부족한 부분을 찾아갖고 보충하는 게 공공의 개념이고 자치의 개념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 부분에 관해서 좀 연구를 해야 되겠다는 게 저는. 자, 이제 조선 역사는 아까 뭐 박경환 교수님께서 다 하셨는데 이 상민들끼리만 하면 성공합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간에 상민들한테 손을 대고 개입만 하면 실패합니다. 자, 이게 이제 지금도 이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규, 약 있을 때 규는 위에서 내려오는 거고요. 약은 수평적으로 약속하는 겁니다. 이게 두 개가 같이 이루어지면 규약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봤을 때 향은 약입니다. 향규가 되면 안 됩니다. 지금 이제 주민자치가 우리 규가 되는지 약이 되는지 나중에 봐야 됩니다. 자, 이런 향약이 있었는데 이 향약을 일본은 무당 통치 때는 무시하다가 3.1운동이 일어나니까 존중합니다. 존중해서 지금까지 했는데 그 대신 행정기관이 없던 읍면의 행정기관을 일본하고 동일하게 설치합니다. 이걸 내서 모든 기구를 여기다 중점을 둡니다. 일본은 이거는 그다지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중에 또 말씀드리고요. 자, 이렇게 오다 보니까 근린자치는 어떻게 설계되냐면 국가는 국가 행정을 공무원들이 하고 정치인들이 하고 하는 겁니다만은 근린은 주민들이 인간이 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린자치는 자기 치리, 근린은 자기 치리, 자연 치리, 집단 치리 이 세 가지를 다 고려해야 주민자치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공자는 개인 치리로는 지우학 이제 15세에 공부하기 시작해서 70까지 가면 종심소욕 불류구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도 자의 눈금을 벗어나지 않더라. 이렇게 되는데 이 원리를 주장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제 제가 왜 이 슬라이드를 못 고쳐서 그런데 이게 중국 사람들한테 설명하느라고 만들어준 겁니다. 자, 그러면 근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주민들 이웃으로 승인하고 구역을 마을로 승인하고 마을 일을 내일로 승인하면 됩니다. 이렇게 정부는 만들어주면 됩니다. 주민자치회는 이걸 구현할 수 있도록 만들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내 이웃이고 내 마을이고 내 일로 만들어주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괜히 표현하려다 보니까 자발자주 자율 뭐 여기서 주민 마을 자치 연대 보조 공동선 원리를 거창하게 했습니다만 실질은 세 개밖에 없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원리를 시켰으면 좋겠는데 주민자치센터는 읍면동장 하부기구고요. 주민자치위원회도 이렇게 와버려서 그냥 쌍망쳐놨고요. 자, 뭐 이게 2017년 문재인 정부 표준조례보다 똑같이 망쳐놨고요. 자,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주민자치위원회든 주민자치회든 행정부 소속의 그 기구가 아니라
지역사회, 사회적인 기구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가서 사회적인 기구에서 소셜 캐피탈 형성하고 소셜 서비스 만들고 애드보커시 하면 저절로 마을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지금 어디 도력에 있는지 안 되는지 이걸 보는 겁니다. 자, 개인 차원에서 세 가지, 집단 차원에서 세 가지, 회라는 조직 차원에서 이 세 가지 9가지를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이거를 저해하는, 이렇게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마이너스 100점, 이렇게 잘 되게 하는 걸 플러스 100점 놓고 평가를 해봤을 때, 평가를 했습니다. 했을 때, 자, 표준전을 평가했을 때 마이너스 36.91 하면 할수록 주민자치 나갑니다. 자, 그 다음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아까 이게 영국 로컬리즘 액트 그거 약간 뺏겨놨는데 아주 간사하게 뺏겼습니다. 그래서 하니까 그 마이너스 69점입니다. 이 양반이 시민운동가를 했다가 구청장을 했다가 국회의원 했는데 이 수준이 이밖에 안 되냐. 저는 한심하다는 거고요. 김두관 의원이 만들었던 거는 플러스 41.58이 나왔습니다. 이 사례가 없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봤는데 제가 봤을 땐 이렇습니다. 친밀성이 이제 양적, 질적 놓고 봤을 때 양적으로 개인 사람이 늘어나면 사회화가 되고 이때 공동이라는 개념 나오고요. 질적으로 이제 이 사가 공이 되면 도덕화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사회화와 도덕화를 동시에 이뤄나가야 되는데 그 동시에 이뤄나가는 선이 이 선입니다. 여기서 일을 잘 만들면 이 일이 사회화도 이루어지고 도덕화도 이루어지는데 이런 생각은 정부 영역에서는 아무도 없더라. 아무도 하지 않더라. 그렇게 행안부의 공무원들 이제까지 제가 20년 동안 그렇게 비난도 하고 했습니다만 안 되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건 넘어가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으면 이건 넘어가겠습니다만 하나가 없네. 이건 안 바꿔놨네. 저건 안 바꿨네.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 어떤 게 있냐면 이렇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리려고 안 드렸는데 자, 사회하고 인간하고 사회하고 자연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제 하늘이라고 저는 했는데 진리라는 이 내부면을 갖다 놓고 내부면에 각각의 교집석을 다 해놓고 각각의 교집합을 만들어 놓으면 일단은 4가지가 또 교집합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인간하고 사회 간에서 인간이 우위에 서면 독재가 나옵니다. 사회가 우위에 서면 인간 파괴가 나옵니다. 인간 사회가 이쪽으로 등따로 가야 됩니다. 인간하고 자연 마찬가지입니다. 또 인간하고 보편 진리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자연하고 보편 진리, 사회하고 보편 진리 이런 것들 놓고 난 뒤에 어떻게 하냐면 1번, 2번, 3번 인간과 사회와 이제 자연 놓고 봤을 때 인간이 사회생활을 통해서 자연성을 이제 보양시키는 게 주민자치의 본분이고 그렇게 보양시키는 게 공공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치와 공공에 관해서 이제 그래프를 제가 다 그려놓은 게 있는데 그 다음에 언제 필요하면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철학 박사님들이 주민자치를 공부하시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철학 박사님들이 이거를 가지고 공부하겠다면 내가 도와드리고 이거 하지 않으면 나는 철학하는 선생님들하고 공부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하나도 만들고 왔는데 오시더니만 가슴이 뛰기다 그래가지고 다음 언제 한번 한수하고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건 엄청나게 어려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요거는 그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요건 직무 충실화 지표라고 그렇게 보셔야 되는데 그거 잘못됐습니다. 자, 저는 어떻게 보냐면 여기서 이게 뭔가 또 잘못됐네. 자, S 이제 가치를 국가와 지방과 근린이 공유하는 것을 가치 공유성이라고 그러고요.
국가와 지방과 근린의 역할이 각각 정합성을 이루는 걸 역할 정합성이라고 그러고, 이때 프로세스 투명성이 있을 때 이 세 개를 3으로 나누면 백분들도 아마 몇 점인가 나올 겁니다. 이게 저는 주민자치 정책의 점수라고 보고요. 그 대신 곱하기 A입니다. 오토노미. 오토노미 없으면 빵점입니다. 오토노미 빵이면 빵입니다. 아무리 앞에 있는 이 S, R, C 높아도 그만입니다. 또 하나는 피드백입니다. 이게 피드백은 의무입니다. 책임입니다. 의무 책임 없으면 또 그만입니다. 의무 책임 생기면 반드시 권리가 합니다. 이런 어떤 등식들을 가지고 앞으로는 정부 정책을 잔소리를 좀 대놓고 심하게 해야 되겠다. 이제 인정사진 보지 말고 해야 되겠다. 저 아까도 이제 잠시 얘기했습니다만은 주민자치 정책은 어떻게 됐냐면 그 읍면동 폐지가 불가능하게 되자 그 대안으로 갑자기 일본의 주민자치 그 센터라는 이상한 조직을 벤치마킹 했는데 그때 지방행정연구원이 제대로 연구 못했습니다. 지금 보면 정말 기초 연구도 못했는데 그거를 행안부가 가져가서 또 첨삭 지도해가지고 자기 필요한 때 만들어놓은 거를 청와대 일개 민정수석이 합시다 그러니까 저질러 놓은 게 지금인데 그렇게 저질러 놓은 것을 25년째 지금 극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워낙 답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제는 뭐 시간도 많지 않고 그래서 엄청 세게 또 강하게 목소리를 좀 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친절하게 설명 다 못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20분까지 끝내시라고 그랬더니 20분 되니까 반도 못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30분까지 쓰셨는데 토론문을 읽어보니까 토론하실 분들도 공부를 엄청 해오셨더라고요. 제가 5분만 드린다고 할 수가 없네요. 아무튼 10분까지는 10분 정도는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정광훈 교수님께서 준비를 많이 시작해 주실 거예요. 발제급 준비를 했었어요. 발제급 준비. 네. 논문을 쓰였어 논문. 아유 아닙니다. 예, 맞죠. 토론할까요? 예, 전상직 그 회장님의 그 발제문에 대해서 오늘 또 토론을 맡게 된 정광호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제가 이제 행정학회에서 일을 하면서 축의 이제 기획 세미나를 주민자치학회화하고 또 거기서 이제 주민자치 관련된 이제 기획 세미나를 했습니다. 하면서 그때 이 자치라는 게 저희 행정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도 지금 계속 좀 고민이 됩니다. 이거 어떻게 연결시켜야 될지 상당히 이제 큰 주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뭐 행정학은 이제 아무래도 주민 뭐 자치 이런 것보다는 국가 전체 단위에서 그게 있죠. 그 국가라는 경우 이제 큰 국가일 수도 조그마한 도시 국가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제 거기서 국가의 어떤 그 목적에 따라 가지고 뭐 효율적으로 또 여러 가지 어떤 뭐 시민들의 어떤 그 정당성을 이제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지를 받아서 일을 잘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일종의 그 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뭐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고 그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그 국가 일을 하는 공무원들 교육시키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 주로 이제 초점이 많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근대 행정학은 뭐 행정이 고대 국가부터 있었겠지만은 그 행정의 어떤 이 한자 개념은 이제 일본 사람들이 서구의 어떤 그런 그 퍼블릭 어드미니스트레이션 개념을 번역을 이제 해가지고 온 거고 그때 이제 미국의 그 행정 개념은 이제 아무래도 그 국가 그 다음에 미국을 치면 이제 연방 정부 그 다음에 지방 정부 또 조그마한 일종의 어떤 그 로컬 가버먼트 일종의 머니시플 단위 굉장히 기초 어떤 그 정부가 많이 있는데 뭐 그쪽에 이제 필요한 여러 가지 그런 그 통치 기술, 관리 기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 그쪽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자치라는 거는 그러면 이제 이 행정과 관련해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이게 고민이 계속돼요. 예. 그래서 오늘 약간 이제 발표문하고 연결시켜서 볼 수도 있는데 오늘
정상희 회장님이 이제 이 발표하시는 이제 지난번에 이제 공공정책과 자치, 오늘은 이제 공공과 자치에서 약간 또 이 테마를 또 키우셨는데 상당히 이게 좀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읽고 해석하고 이걸 소화시키는 게 상당히 이제 이게 기존의 그 동양의 어떤 그 통치 사상, 동양의 그 자치 사상, 또 서양의 여러 가지 또 이론들을 가져오셔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셔가지고 정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솔직히 좀 제대로 소화하고 있는가에 대한 조금 이제 의문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제가 이 토론하는 게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또 정상희 회장의 여러 가지 그 의도와 다른 잘못된 해석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문제 제기 차원에서 간략히 한 2, 3분 정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뭐 굉장히 이제 그 자치의 그 개념을 이제 우리가 개인, 가정, 국가, 사회 뭐 이런 거 연결시켜 가지고 굉장히 이제 크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논의도 엄청난 저희 어떤 그 이론적인 논의가 이제 필요한데 저희 이제 학계에서는 기존적으로 지금 딱 구분이 되는 게 일반 사회 연구는 이제 비즈니스, 경제학, 사회학에서 하는 그런 이제 일종의 뭐 시민사회에서 하는 공동체 플러스 돈을 버는 기업들, 시장 연구하는 이제 경제 경영 사회학이 있고 또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을 분석하는 심리학, 물론 심리학도 공무원 심리를 분석하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비영리 조직이 있어요. 보통 우리 자치가 거기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거기 이제 시민단체, 각종 협회, 뭐 이게 이제 국가 지원을 받아서 협회도 있고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협회, 어쨌든 비영리 섹터가 있어요. 이걸 약간 최근에 이제 복지단체, 약간 그런 그 소셜워크 쪽에서 많이 연구하는데 이 난프로핏 섹터가 있고 민간이 있고 그다음 우리 행정이 전통적으로 하는 이제 국가. 이제 중앙정부, 지방정부, 연방정부 이렇게 있죠. 뭐 도시국가 어쨌든 뭐 이 영역인데 여기서 자치가 이제 어디 들어가느냐 이걸 이제 아까 이제 전상희 회장님이 서론 부분에서 그 자치 공간이 어딘지를 그죠? 이쪽이 다 해당이 될 수는 아닌데 어쨌든 그거가 좀 다른 별도의 이 공간이 이제 있을 수 있고 그렇다 국가하고 대립하는 건 아닌데 국가와 어떤 식으로 연결하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이제 저도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듣는데 아직도 이 정리가 잘 안 돼요. 예, 솔직히 회장님 죄송합니다. 이제 소화를 좀 시켜야 되는데 이게 너무 넓어요, 진짜. 그래서 이 자치 공간이 그거와는 뭔가 다를 것 같긴 한데 가정하고 다르고 사회하고 다르고 국가하고 다른 영역이 자치 마을 단위에서 보통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약간 근린의 그런 그 읍면동 단위가 아니고 이통 단위에서 조그마한 한 500명 정도 규모를 말씀하시더라 회장. 그 정도에서 이런 데는 그 자치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치는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인간 스스로 이제 통치를 한다는 얘기. 호모 뭐 사피엔스가 있는 것처럼 호모의 일종의 셀프 가버넌스가 있는 것처럼 인간이 스스로 이제 개인에 대한 스스로 자율 규율을 하잖아요. 그죠? 감정 조절도 하고 스스로 학습도 하고 교육도 받고 스스로 협력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거기서 우리가 뭐 감성과 이성을 통해서 이런 거 여러 가지 그 일종의 그 자치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원동력이 이제 발현이 되는데 그걸 가지고 사회 제도도 만들고 가정도 만들고 뭐 도덕 윤리도 만들고 종교도 만들고 뭐 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나가서 지금 이제 국가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힘센 놈이 국가를 만들어 가지고 뭐 선출을 뽑기도 하고 뭐 칼 가지고 권력으로 국가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다 그 국가를 통해서 엄청나게 일을 하기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이 자치라는 개념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아직 정리는 안 되고 어쨌든 초반부에 이제 회장님이 그런 그 도식을 잘 만들어 가지고 여러 섹터별로 볼 때 자치라는 공간, 자치라는 그 일종의 규범, 자치라는 일종의 그런 그 개념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인간이 존재한 또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런 그 물리적 공간, 어떤 그런 그 이론적 공간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이걸 보고 많이 좀 토론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것 같고요. 계속 저기도 좀 이게 소개해 놓은 게 도움은 되는데 지금 그걸 이제 기존의 그 이론들이라든지 이런 그 뭐 개인, 사회, 기업, 뭐 비영리 조직, 시민사회, 국가 뭐 이런 식의 여러 섹터별로 혹은 또 퍼블릭 프라이빗 그 스피어라고 이야기 SPER인가 그 스피어 퍼블릭 스피어 뭐 프라이빗 스피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쪽에 미국 쪽에 이야기 보니까 그런 섹터 영역별로 어쨌든 또 다른 또 이게 있으니까 어쨌든 뭐 그런 관점에서 어쨌든 자치라는 공간이 뭔지 계속 우리가 토론하고 고민하고 비교를 해야 자치라는 공간이 더 명확해지니까 그 계속 저희가 노력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회장님은 많이 공부를 하고 계신데 저는 이제 이 너무 초보 수준에서 지금 이제 읽어보고 와서 토론을 하니까 어쨌든 그런 이제 문제 제기가 좀 됩니다.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회장님께서 이야기 첫 길을 전에 저 미국하고 유럽의 있죠 그런 그 주민자치의 특성, 미국도 스스로 만들어내고 유럽도 이제 그런 역사의 또 봉건 시대의 그 분권화 시대가 있고 또 시민혁명을 통해서 그 주민권이 이제 쟁취되는 과정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고 그 저희가 공부를 해서 상당히 이제 자치가 어떤 식으로 이제 서구사에서 유래가 되어 있고 국내는 이제 항약 우리 박경환 선생님 계신데 여기서 이제 상당히 연구 축적이 되어 있고 또 이야기 들어보니까 저도 일본, 대만 이쪽에 또 비교 연구를 자치에서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도 많이 연구가 되고 있어가지고 뭐 그런 걸 사례를 가지고 그 자치의 그 역사 발전 과정을 계속 저희가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시사점을 얻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근린 자치 이걸 이제 근린을 되게 강조하도 처음에 그래서 왜 근린이 나올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그 자치라는 게 이제 근린이라는 그걸 통해 가지고 구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근린을 무시할 수가 없고 그 근린 속에는 이제 우리가 최근에 이야기한 그 사회자본, 그러니까 사회자본을 여기서 많이 다루더라고요, 주민 자체에서. 그래서 이 사회자본이 이제 그 인간이 이제 모여가지고 같이 살다 보면은 이제 그 셀프 가버넌스 속에서 여러 가지 종류의 그 사회자본이 만들어지는데 이걸 결국 분석을 해야 이 셀프 가버넌스가 조금 우리가 긍정적인 사회자본이 있고 부정적인 사회자본이 있는데 조금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죠? 일종의 어떤 그 근린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걸 연구하기 위해서 사회자본을 들여다봐야 되는 그 논거가 있기 때문에 이 사회자본을 자세히 정리해서 기존에 뭐 푸드남 교수님이란 여러 그런 사회자본의 정의를 잘 챙겨서 종합을 해놓으셨어요. 그 세 가지 차원을 다시 또 분류를 해놓으셨는데 뭐 그런 유용한 개념들이 이제 저희 주민자치 안의 공간이라든지 대한민국이란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그 사회자본이 자치 단위에서 구현이 되는지도 충분히 저희가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그런 그 일종의 문제 제기를 발제문이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그 정책 충실성 개념을 갑자기 이제 들고 나오시는 약간 저한테 점핑이 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자치 공간에서 이제 뭐 국가와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자치에서 어떤 그 정책이 나와 있는 게 이거는 자치 단위 안에서 그 주민들이 하는 그 정책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죠? 양쪽 국가에서 하는 정책도 있고. 국가도 그렇게 해줘야 되고 주민도 그렇게 예. 해줘야 되고. 아까 정책 충실성 개념 5가지 차원이 나오는데 상당히 이제 우리 정책 이론을 개발하고 하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개념들이고 상당히 이제 인사이트를 가지고 개발해 놓으셔가지고 이거는 저희가 실제 사례라든지 엠피리카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 정책 충실성, 팔러스 엘리니즘 같은 개념 저는 처음 듣는데 그 서구에서 개발이 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책 성과, 실패, 뭐 정책의 만족도, 어쨌든 간에 그 정책의 일종의 퍼포먼스를 우리가 측정하고 매저먼트 할 때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되는지는 계속 연구를 해야 될 영역이 지금 이제 그 문제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국가에서도 그런 정책의 정책 출석 개정이 도움이 된다고 해서 오늘 주민자치니까 이 자치 단위에서도 이런 식의 그 정책 충실성의 어떤 그런 5가지 차원이 잘 구현이 되면은 뭐 좋은 자치가 된다는 그런 취지로 이제 기존의 관련 문헌을 가져오셔가지고 정리를 이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개략적인 제가 소개하는 식으로 이제 문제 제기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끝으로 일부는 이제 그 여러분 주민자치의 그 설립 지지문 있잖아요, 그죠? 그 보니까 그 문구가 상당히 이제 와 닿습니다. 계속 처음에는 지나가는데 잘 곰곰이 씹어보면은 그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자치는 사람을 인격자로 이제 만들어주고 마을을 공동체로 만들어준다. 여기 이제 첫 번째 구절. 자치는 사람을 인격자로 만들어준다. 그 인격자. 이게 상당히 조금 두고두고 씹어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인격자가 지금 우리가 인격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쉽게 말하면 이제 교육을 받고 뭐 종교 생활도 하고 이게 인류가 이제 태어나서 존재하는데 이 동물과 다른 점이 이제 여러 가지 구분하는데 이제 호모 사피엔스에서 이 인격자의 개념이 과연 뭘까? 여기 나름대로 조금 이제 정리가 되면 그게 결국 자치에서 원하는 인격자의 그 모델이 이제 만들어질 것 같고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당장 저희 그 자치 안에서의 인간들의 여러 가지 천라만성 인간 모델이 나오고 우리 또 뭐 국가 안에서 뭐 정치 안에서의 지금 정치인들의 그 인격자를 보면은 인격의 수준을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평가 가능한데 어쨌든 이 부분이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도덕적으로 약간 이제 가치 판단을 넣어서 해석을 하면은 이 자치가 우리의 좋은 인격을 만들어내는 일종의 그 원리일 수도 있고 그 출발일 수도 있고 그 원동력일 수도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뉘앙스가 여기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회장님도 저도 여러분들이 계속 고민을 해야 될 큰 화두인 것 같습니다. 너무 토론이 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거 어려워요 지금. 발제를 이렇게 정성스럽게 해서 제가 중간에 끊을 수가 없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지금. 그러면 다음에 이제 박동훈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박동훈. 마이크, 예. 저는 사실은 행안부에서 제가, 올해 이제 생활을 하고 학교에 몸을 담고 이제 나왔습니다. 아마 이제 그런 연유로 해서 오늘 회장님이 특별히 부르신 것 같고요. 아까 회장님 말씀하실 때 20년 동안 이 풀뿌리 주민자치에 대해서 그렇게 필요성을 주장했음에 불구하고 행안부가 요지부동을 하더라는 말씀하신 그 원형 중에 제가 주범이 하는 제가 통일이 반성을 합니다. 사실은 제가 2013년 이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할 때 그때 이제 담당 국장을 하고 또 청와대에서 담당 비서관을 하면서 이 제도를 검토를 하고 도입했던 우리 회장님 말씀대로 하면 주범이고요. 어떻든 간에 지금 시범 실시를 통해서 거의 지금 한 1,400여 개의 주민자치회가 지금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현 정부도 주민자치 법제화라는 그러한 지금 공약을 내걸고 이미 지금 거의 완성이 되는 그러한 단계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오늘 오전에도 제가 국회를 갔다 왔습니다만 사실은 우리 주민자치의 큰 변화를 초래하는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이 지금 본회의 계류가 돼 있어서 아마 통과가 거의 확실히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아마 우리 주민자치회에 있어서는 아마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주민자치에 관련해서는 뭐 일부 개정안에 지금 주민자치의 근거를 기존의 지방자치분권법에 있던 내용이 이제 지방자치법으로 이관하는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정책 중립을 강조하고 행재정적 지원 부분을 또 확대하는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분권법상의 시범 실시 조항에 있던 법적 근거를 삭제하고 지금 지방자치법에서는 전면 실시하는 그러한 형태로 또 전면 실시하면서 행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아마 기존의 조례 기반의 어떤 법적 근거 때문에 상당히 어떤 제도상의 불안정성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많이 해소되지 않았냐라는 그러한 긍정적인 성과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존 주민자치회 제도와 운영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은 그대로 해소되지 않고 가지고 있다는 이제 그런 측면이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가장 이제 핵심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회장님이 제안하시는 근린자치가 가능한 통리 단위의 주민자치를 사실은 원청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건 확실합니다. 아마 이러한 조항 때문에 사실은 읍면동에 설치되는 주민자치회가 행정의 하위 조직이나 어떤 보조적인 형태로 전락한 아마 그러한 문제점은 지속이 되고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위원이 이제 위촉하는 과정이 지자체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행정이 임명한 위원회 성격으로 전락하는 간제위원회 성격으로 해서 결국은 우리 풀뿌리 주민자치의 근본 취지가 주민 스스로 조직을 구성해서 주민자치를 하는 그러한 원리인데 이 부분이 지금 부정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주민자치회를 법안으로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삭제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또 세부적인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례에 위임을 해놓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결과로는 주민자치회가 주민 중심이 돼서 운영이 되기보다는 결국은 단체장의 의지나 어떤 정치적인 고려, 전략에 의해서 이제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는 문제하고 또 여전히 그동안에 학계에서 많이 지적을 해온 중간 지원 조직인 시민단체에 의해서 지배되는 그러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부분, 또 주민총회 여러 가지 이벤트적인 운영이라든가 뭐 대표성 편중 문제, 사실상 그 총회 의사결정이 얼마만큼 실효성을 가지고 있느냐, 또 지방의회와 관계가 어떤 관계냐, 뭐 이런 등등. 그 다음에 이제 주민자치를 운영하는 어떤 그 재정적인 기반의 문제, 또 주민자치가 지금 각자 조례에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차별적인 요소들이 많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 국가가 표준화시킬 거냐라는 부분, 또 지역의 여러 가지 이 생태계하고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부분, 뭐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민자치의 근본 취지인 주민이 설립해서 주민이 대표하고 또 주민이 활동하는 그러한 주민자치의 취지에 지금 많이 어긋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 이제 어떤 방향으로 나갈 거냐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장님 2021년입니까? 왜 김두관 의원님의 발제? 네. 예. 근데 사실은 이제 주민자치에 대해서는 굉장히 혁신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그 정부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혁신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죠.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통리 단위로 그 읍면동뿐만 아니고 통리 단위까지 주민자치를 구성하자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 주민자치의 결정을 주민총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 또 사단법인으로 하는 문제, 또 자체적으로 규약을 자율적으로 제정하는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재원도 이제 가급적이면 주민 회비로 하고 나머지 필요한 경비는 재정이 지원해서 어떤 재정적인 독립성 확보하는, 아마 이런 그 내용의 발의를 한 부분이 있는데, 그 김두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주민자치법안 이 내용의 그 근본 취지로 보면은 아마 회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이 풀뿌리 근린 자치에 그냥 그나마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만 사실은 지금 현재 이 근린자치 형태를 보면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시도 시군구의 주민자치가 설립이 되고, 읍면동은 행정단위이긴 하지만 읍면동의 이 주민자치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이 구조적인 고착 문제가 너무나 견고하기 때문에 지금 아마 회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통리 단위의 어떤 주민자치의 이 부분을 도입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저항이 클 거로 보고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좀 시범 실시하는 형태로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근린자치가 통리 단위의 주민자치가 가능한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좀 시범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 지역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그러한 방안이 어떨까라는 생각하고요. 정부에서 뭐 읍면동의 주민자치 중심으로 가겠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통리 주민자치의 요소를 좀 보다 좀 확대하거나 반영하는, 그래서 긍정적으로는 뭐 영국의 페리시나 대만의 촌해나 일본의 정례회와 같은 그러한 형태로 가는 과정에 시범 실시와 그 다음에 통리 단위의 주민자치 요소를 확대하는 그러한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회장님, 제가 지방자치를 실무 담당했던 담당자로서 제가 통렬히 반성하고 있고요. 앞으로 제가 이제 바깥에 나와 보니까 이 풀뿌리 주민자치, 근린자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뼈저리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학계하고 우리 회장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 해서 제가 행안부하고 좀 참고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안 돼. 돼요. 예, 아유, 고맙습니다. 실제 2013년에 시범 실시할 때, 그때 심대평 지방자치위원장님한테 이야기를 간곡하게 했는데, 그때 행안부가 우긴 것보다가 권경석 의원이 고집이 좀 더 셌습니다. 권경석 의원하고 허태열 의원이 저지른 잘못이 그게 더 큽니다. 우리 교수님 잘못보다 그 양반들이 더 크게 저질러 놓은 거니까 미안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 제기를 강력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권경석 의원이 저보다 고집이 좀 더 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김민정 교수님, 정광석 교수님 네, 정광석 교수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정광섭입니다. 우리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좀 임팩트 있게 말씀하겠습니다. 네, 그 행안부 그 전직 이제 고위 그 정책을 총괄하신 이제 박동훈 교수님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방금 여기 오기 전에 제가 윤호중 장관하고 좀 가까운 연으로 그 행안부 그 정책자문위원회를 하는데 오늘 회의를 갔다 와서 행안부 분위기를 좀 말씀해 드리면서 앞으로 이제 주민자치 활동을 좀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주제를 좀 맞춰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행안부는 온갖 5극 3특에 좀 꼽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사회적 경제 연대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토론문에도 여러 가지 나왔지만 주민자치가 역대 정부별로 굉장히 그 지루한 아주 중앙 집권적인 통치 그 기구를 그대로 적나라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노무현 문재인 정부 이후에 사실은 이제 국민주권 정부로 하는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도 좀 뭐가 있을까 해서 좀 봤는데 역시나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주민자치 관련되는 내용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을 좀 보면 주민자치와 관련되는 것 중에 딱 한 줄이 있어요. 주민자치의 활성화, 그리고 주민참여 예산 제한 수기 성과관리 전 과정에 뭐 참여하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주민참여제도의 실질화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게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통리 수준 그리고 향약, 우리가 기존에 있는 주민자치회 모델이라고 하는 향약 수준은 에도 이제 한 거의 뭐 흉내도 못 될 정도 있죠. 그런데 지금 정부는 사실은 이 지방행정체제 개편이라는 것은 광역 단위 간의 행정구역 통합은 굉장히 저는 넌센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그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 대전 충남, 광주 정남 아무런 여과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건 이런 주민자치 이 어떤 그 기본 그 K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는 주민자치의 어떤 본질적인 것보다는 외형을 좀 더 확대하고자 하는 그걸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광역 간의 연합, 이 스케일업에만 좀 관심이 있는 거죠. 이건 이제 주로 재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치와 공공, 우리 이 근린자치의 본질을 나타낼 수 있는 주민자치를 어떻게 좀 강화시킬 것인가 하는 게 사실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의 염원일 겁니다. 지금 이제 행안부에서 주요 사업 추진에 보면은 그 K민주주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사회적 경제 연대가 있어요. 사회적 경제 연대는 이제 기존에 행안부가 가지고 있는 뭐 새마을금고의 어떤 예산들을 확대해서 어떤 마을이랄까 이런 쪽에 이제 뭐 마을 기업이나 이런 쪽이 좀 확대해서 좀 지원하겠다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행안부가 오늘 제가 통계 자료를 받았는데 이 주요 업무 통계 자료에 보면 주민자치가 하나도 없어요. 굉장히 많은 거의 있는데 사회적 주민자치 분권구 여기는 이제 주로 기초자치단체 의회 의원들의 총수까지 나와 있는데 주민자치회 개수, 주민자치위원회 이것도 없어요. 통계 자료에. 그러니까 이 주민자치에 굉장히 관심이 없고 아예 주민자치는 알고 싶지도 않고 그런 느낌. 근데 이제 사회적 경제 그 관련 예산이 이제 아마 이 관련 법규가 제정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는 118억 정도 예산이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마을 기업이나 협동조합,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그 다음에 소셜 벤처 이런 데 아마 지원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민자치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좀 접근을 해야 할 것인가 현 정부에. 제가 고민하다가 행안부가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K민주주의를 좀 확대화시키겠다. 여기는 이제 주로 12.3 계엄이랄까 그동안의 뭐 5.18 민주화 운동이랄까 이런
갖가지 어떤 민주화 그리고 민주주의의 어떤 이념을 공유하기 위한 하나 조치로 K민주주의 뭐 확대하는 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럼 K주민자치를 명명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이런 것들을 주민자치 학교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민주학교라는 게 주로 민주주의의 어떤 생활정치, 주로 이념적인 것들을 전파하고, 하는 어떤 롤 모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생활정치, 생활민주주의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K민주주의 일환으로 K주민자치죠. 그러니까 주민자치라는 게 스스로가 자기 결정권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아니면 통리가 아닌 우리 스스로가 주민자치회 주민들이 스스로가 K 주민자치 자치학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보면 자기주도 학습법처럼 내가 내 문제를 스스로 자기 결정권이 얼마나 있느냐, 우리 지역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가 실제로 하고 있느냐, 이런 어떤 일상적인 어떤 민주주의를 주민자치회로 이렇게 여과시켜서 하는 K민주주의를 통해서 우리 주민자치회, 거기에 향학도 포함되겠죠. 이런 쪽으로 가는 2026년도에 활동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이제 우리 주민자치학회 그리고 기존에 있는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발산을 하고, 이게 K민주주의의 어떤 이념뿐만 아니라 생활 정치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운동을 좀 벌일 때가 2026년은 원년이 아닌가. 이제 현재 행안부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통합이나 5국 3특에 매몰돼 있을 때 우리는 베이스에 좀 더 우리 주민자치를 주민들에게 알려서 스스로가 우리 이념 활동을 전파할 수 있는 이런 기회로 삼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설명을 좀 보충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설명드리면서 나가겠습니다. 이제 사회적 경제연대, 사회적 경제하고 사회적 시장 경제는 틀립니다. 틀리는데 사회적 경제, 이 개념은 뭐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사회적 경제 연대를 어디에 설치하느냐 하면요, 지난번에 읍면동에다 설치하고, 이 연대를 모아가지고 시군구에 설치하고, 시군구 모아서 시도에 설치하고, 시도 모아서 전국에 설치합니다. 그런데 기능이 주민자치회하고 어떻게 이제 되느냐는 문제인데, 사회적 경제연대는 집행을 담당하고요, 주민자치회는 의결만 담당하도록 딱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보나 마나 주민자치회는 거수기, 나머지 모든 기획 권한이나 집행 권한이나 실리는 다 사회적 경제연대가 가져가겠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반대를 지독하게 했습니다. 지독하게 해서 시민운동할 때 친했던 사람들도 이때 척진 사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제 이 문제를 이제는 드러내야 되는데, 아마 이 시민운동하는 사회적 경제연대를 추진하는 이 친구들이 행정안전부에다가 이 발톱을 안 내밀 겁니다. 언젠가는 결정적일 때 들이밀 겁니다. 이제 그게 저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번에 그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가장 이게 정말 참 야비하게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게 뭐냐면 12년 전에 2013년에 2012년에 법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예. 그때 MB 정부 때 이제 만들었는 법을 그대로 그 지방시대위원회법에 있는 것을 지방자치법으로 옮긴다 그러면서 필요한 건 다 집어넣었어요. 뭐냐면 경과 조치에 지금 현재 있는 주민자치회는 모두 합법화시켜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 원래 시범실시법이 있으면 본법을 입법을 해서 하면서 옛날 것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개선해야 되는데, 그대로 인정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예전에 표준조례로 시범 실시할 때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을 시민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조항을 합법화시켜 놓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제가 오늘 처음으로 이제 대놓고 이제 다 밝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얘기를 해봐야 입이 아파서 제가 웬만하면 그냥 안 떠들려고 그러는데 오늘은 이제 정광섭 교수님께서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이제 이 설명을 드리는데 그런 잘 분석해보면 그 안에 숨어 있는 구도들이 읽힙니다. 이제 언제 그거 가지고는 우리 비공개적인 자리에서 이제 한번 제가 심층 토론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 실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있는 주민자치회 법률을 국회 내일 통과될 것 같은데 그 법률하고 표준조례하고 두 개를 합해 갖고 실시를 하면 주민자치회는 이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들러리 거수기회가 되고 주민자치위원은 읍면동장한테 은총을 받아 먹고 사는 옛날 아전보다도 못한 뭐 이런 사람들이 될 겁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될 것 같아서 참 걱정이 큰데 뭐 또 그 사이에 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학교 만들든지 어떻게 만들든지 간에 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제가 느낀 거는 어떤 게 있냐면 지난번에 이제 그때 울산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읍면동 주민자치회장을 직선을 하자. 국회의원 다 반대합니다. 읍면동장 다 반대합니다. 직선해버리면 읍면동장이 무력화되고 시군구원도 무력화된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대놓고 그 얘기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무력화될 시스템 같으면 지금 무너뜨려버리자. 읍면동 주민자치회장 직선 못하게 막 해서 무너질 시스템 같으면 미리 무너뜨려버리자는 거를 우리 직원들이 유튜브 올렸더니만 마비가 돼버렸어요. 내려달라고. 그래서 우리 그 주간 회사에서 내려달라고 내렸는데 실제는 이런 통찰이 유통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생활민주주의. 근데 저는 이렇게 느낍니다. 주민자치회에 관한 두려움을 행안부는 정치인들은 뭐 두 가지 갖고 있는 게 주민자치회장 직선했을 때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감당을 못해요. 이거 못하니까 읍면동 주민자치회장이잖아요. 그러면 통리주민자치회장 직선하는 거 이것도 지금 감당할까 말까 그러는데 그때 통리주민자치회장 직선을 하면 지금 수족같이 부려먹는 통리장을 놓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두 떡을 다 쥐고 싶은데 이게 지금 충족이 안 되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면 잡아놓을 때 그걸 만족시킬 수 있는 고객 만족화 방안을 한번 만들어 볼까? 뭐 이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광수 교수님 그 도와주셔야 됩니다. 고객 만족화 전략을 언제 한번 상의 좀 드리겠습니다. 김민영 교수님 북경대에서 공부를 하셨고요. 그래서 워낙 또 행정학에 관해서 또 양쪽 나라에 다 밝으실 것 같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전주행정학과 김민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기라성 같은 교수님들을 모시고 이 중요한 자리에서 제가 발제를 맡게 되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사전에 제가 발제문을 관련해서 연락을 못 받아가지고 제출 못해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아까 제 이력을 숨기려고 했는데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제 이력이 이제 밝혀져서 좀 부끄럽긴 하지만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중국의 제도에 대해서 잘 아실 거다라고 얘기해 주는데 사실 정치학 전공자라서 행정학 관점에서는 제가 잘 모르고요. 오늘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이제 토대로 제가 좀 저 자신에 대해서 좀 그 질문을 하는 형식으로 좀 몇 가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오늘 처음 알게 됐어요. 국가 지방 근린의 그 역할에 대해서 공공성, 공동성, 친밀성에 관련돼서 말씀해 주셨어요. 특히 이제 포트남 소셜 캐피탈 관련해서 이 세 가지 역할들을 조금 이제 재해석을 해주셨다라는 데서 굉장히 저도 많이 배웠고요. 특히 이 역할 중에서 이 그 본딩에 관련된, 그러니까 친밀성을 어떻게 저희가 그
타파를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사실 학자로서 그리고 지역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한 개인으로서 이렇게 친밀성 관련해서 저 개인적으로 어떠한 그 공부들을 해야 되는지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크게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제 지방 소멸 그리고 균형 발전. 아까 이제 정광석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5극 3특에 굉장히 이제 중점을 두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민자치의 역할 그리고 파트너십 필요성 이런 것들의 논의를 다시 한번 부활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를 학자의 관점에서 조금 더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고요. 이 두 번째는 이 주민자치위원회를 누가 할 수 있을 것인가, 선발의 문제점 그리고 이 참여자들이 동등하게 보이스를 낼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저희가 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투표권을 주고 위원회를 뽑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참여의 기회의 평등성을 생각을 하면 저희가 투표를 해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명을 함으로써 이 주민자치위원회 역할이 소멸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과연 누가 참여할 수 있는가, 그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기회를 누가 주는가, 어떻게 이 평등과 동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고민인데 사실 이제 주민자치회가 굉장히 다양한 그 제도들의 역설로 인해서 현재 그 본연의 모습을 가지지 못하고 그리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그 근본적인 그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그 제도로 운영이 될 수 있다라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이게 이해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근데 이 주민자치회의 모델이 한국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저희 한국 문화가 가지고 있는 이 문화의 그 특수성에 기반해서 어떠한 주민자치회의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다라고 하면 여전히 주민자치회라는 이름을 저희가 명명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라는 것들에 대한 고민도 조금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 근본적인 질문을 조금 저 스스로 조금 던져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 표준조례나 법률안들을 평가를 해주셨는데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소수점까지 점수가 나왔다라는 점은 그동안 저희가 굉장히 추상적이고 그리고 모호하고 그리고 이제 질적으로 판단을 하던 것들이 이제 객관화로 넘어온다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렇게 객관성을 확보를 한다라는 것들은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수치적으로 이제 관리가 가능하다라는 것으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과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좋아하실 수도 있겠지만 충분히 이런 객관적인 지표들은 저희가 성과 관리까지 연계할 수 있는 그 하나의 브릿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발표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민정 교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중국도 촌장은 선거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읍면동장 선거 안 해요. 사람들이 그 얘기하면 공산주의에서 동장 선거한다고? 깜짝 놀라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어디 길림성 사회과학원에 갔을 때 박사님들한테 물었어요. 안전장치가 뭐냐고 그랬더니만 당의 영도. 딱 그러니까 이 양반들은 그러니까 당의 영도라는 마지막 방편이 있으니까 마음 놓고 맡기는 이게 있는데 우리는 그게 없으니까 안 하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이제 근데 친밀성이라는 게 정치인들한테는 별로 반갑지 않는 내용이고요. 공무원들한테도 별로 반갑지 않습니다. 개별로 나눠 놓으면 민원인 격파하기가 쉬운데 민원인들이 단합하면 힘듭니다. 친밀성을 공무원들이나 정치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라 그걸 하겠다고 나서니까 제가 그 사람들한테 인기 있을 리는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인기 없으니까 제가 해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 그게 있고 투표권이라고 하는 게 이게 단결이잖아요. 그죠? 단결을 만들어야 되느냐 만들지 말아야 되느냐는 건데 지금 정치인들은 단결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고 주민자치는 단결해야 되고 하는 역방향에서 부딪히잖아요. 이 역방향에서 부딪히는 이때 어떻게 할 건가, 올해 지방선거 때 어떻게 할 건가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광석 교수님께서 묘책을 좀 마련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라는 구조하고 기능이 있을 때 이 구조도 만들고 기능도 만들고 동시에 다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구조 만들고 기능 만들면
원래 하나만 만들면 뒤 따라 가져야 되는데 두 개 동시에 만들어 가지고 하려 그러면 이게 자치 방식이 아니에요 또. 그냥 강압 방식으로 가야 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게 이제 저한테 고민이거든요. 일반 고민보다가 한 단계 더 나간 고민입니다. 이제 좋은 거를 강제하지 않고 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이제 이걸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불교에는 이렇게 할 때 훈습이라 그러거든요. 이제 나무 불 때 가지고 연기 슬금슬금 모르게 배는 것 같이 하는데 훈습시키는 그런 게 주민자치 사업이라고 그러는데 저 한 10년 전에 이 사업은 한 열 몇 가지를 시험을 해봤습니다. 다 성공했고요. 그런데 이걸 잘못 내놓으면 이제 하긴 다 공개는 했습니다만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갖고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이제 문제고 또 하나는 그 이제 법령 평가하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그 뭐랄까 원리적 평가인데 이제는 현실적인 평가도 좀 해야 되거든요. 한 단계 더 나가서 아까 이제 현실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시트가 여기 하나 있었는데 이게 빠져버렸습니다. 이게 빠졌는데 다음에 현재 이게 제가 한번 공개를 드리고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철학자 선생님들하고 이 빈칸을 다 한번 메워보려고요. 칸트가 범주론, 12범주론 있거든요. 저 마음에 참 안 들거든요. 칸트같이 머리 좋은 사람은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같이 머리 나쁜 사람은 못하니까 우리같이 머리 나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보니까 24개가 나와요. 근데 제가 시험해 보니까 칸트보다가 훨씬 정확합니다. 훨씬 더 현실적이고. 그래서 이제 조금 요거 철학하는 선생님들하고 철학하는 선생님들한테 칸트가 조상이잖아요. 그 선생님들하고 이걸 한번 얘기를 해서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 그 이전에 이제 그 제가 봤을 때 그 서구 논리학에 넘어서는 게 불교 논리학입니다. 사구 백비론이 있는데 대단한 게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도 언제 한번 소개를 직접 스님들 모셔가지고 한번 들어보기도 하고 하면서 주민자치 전체를 어떻게 보면 그 단순한 마을 문제가 아니라 내 개인 인생 문제이기도 하고 인류의 미래까지 달려있는 문제이기도 한 이런 쪽으로 한번 저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그 또 질문 있으면 좀 쭉 받겠습니다. 예, 예. 오늘 시간 많으니까 한번 넉넉하게 하고 가겠습니다. 예.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주민자치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를 우리는 너무 좀 낮은 수준을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이 대통령이 보는 관점이 있고 국회의원들은 굉장히 마요픽합니다. 국회의원은 자기 질거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아주 홀리스틱하게 볼 수가 없어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미국의 환경법을 보면은 사실은 미국의 환경법이 처음 60년도에 제정될 때 그때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반대가 있었거든요. 그걸 그때 미국 대통령이 그때 아마 켈빈가 대통령이 밀어붙였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저는 이 주민자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공약에 이것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국회의원들 입법해가지고 그게 의존해서는 이건 하세월이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면 우리 지금 전상실장님 우리 탐정학 연구소 지금 고문으로 계시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탐정이 도입 안 된 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지금 다른 나라는 다 도입이 다 됐어요. 일본도 도입되고 미국, 유럽 다 도입됐는데 우리는 도입이 못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변호사에 피하고 엄청난 그 카르텔에 의해서 그런데 그게 대통령 공약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때 그럼 우리 탐정을 하도록 해주겠다. 근데 그때도 저항이 굉장히 커서 못하고 있다가 이번 이재명 정부에 아마 지금 다시 또 재출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이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생각하고요. 또 하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은 아까 저 우리 정강호 그 회장님 발제하실 때 말했지만은 제가 볼 때는 국가든 조직이든 큰 차이 없습니다. 내가 조직은 30년 가르쳤는데
조직론이란 조직은 뭐냐 하면은 2인 이상만 모이면 그 조직입니다. 예, 그러니까 로빈슨 크루소는 무인도에 있어서 조직이 필요 없어요. 근데 2인 이상만 모이면 조직이 생깁니다. 근데 조직론에서 지금 제일 핫한 토픽이 뭐냐면은 사이즈 학파입니다. 이게 뭐냐면 사이즈가 커지면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걸 우리가 사이즈 학파라고 합니다. 조직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학파입니다. 사이즈가 커지면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 리더십의 변화라든지, 그 다음에 역할 변화라든지, 역할 분화라든지, 정보 소통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다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이즈 학파하고 지금 가장 대립되어 있는 학파, 기술 학파예요. 기술 학파는 뭐냐면,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야. 더 중요한 거는 기술이야, 기술. 그 다음 지금은 이제 AI 시대에 돌입했단 말이에요, 지금. AI 시대에 돌입하면은, 저는 지금의 상황과는 전혀 다른, 앞으로 한 3년, 1년도 더 하죠. 굉장히 놀랄만한 변화가 저는 올 수가 있다. 그래서 회장님께서 주민자치학회를 하시니까, 이 AI 기술이 들어왔을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날 것인지, 또는 사이즈가 커지면서 어떤 그 개인 차원이나 조그만 차원에서 나타나지 않는 어떤 큰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이런 연구를 좀 더 해주면은 굉장히 현실적인 그런 어떤 처방이 나오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교수님 말씀대로 사이즈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월간 주민자치 던바스 남바가 있습니다. 던바 개수가 이제 이 양반이 이제 인간의 뇌 이런 생리 역학 연구하는 양반인데, 이 양반이 이야기하는 규모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민자치 규모는 약 150명 정도? 그 안에서는 친밀성이 유지가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한 번 더 넘어가면 500명 정도. 한 번 더 넘어가면 그다음부터는 서머빌도 그 얘기했죠. 그 더 넘어가면 정부 영역으로 가버린다. 그 대신 밑에 500명까지는 약이 성립되는데, 이제 1000명 넘어가면 이거는 규로 가야 된다. 이런 게 있거든요. 여기에 관한 연구가 이제 지금 별로 없었는데, 지금 이제 월간 주민자치하고 연재된 게 하나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좀 도움 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정보 유통은 AI가 발달돼 가지고 잘 된다 그러더라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정서상의 문제는 AI라고 그래서 이 사이즈가 획기적인 변화는 없을 거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작은 이 주민자치의 규모 문제가 중요하니까 이것도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한번. 고맙습니다. 또 한번 또 30분까지 가야 됩니다. 가야 됩니까? 아니, 하실 말씀 있으면 다 하시고 가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 박동훈 교수님께서도 이제 행안부 경력 다 가지고 계시고요. 이제 박동훈 교수님 계실 때, 그때 김지승 국장님 계실 때, 그때 2000년입니다, 이제. 예, 그때 이제 프레스센터에서 주민자치 실제화 토론회를 제가 주도를 했고요. 그때 우리 김필두 박사가 지방행정연구원 대표로 오고, 그때 이제 누가 왔냐면, 이제 김대환 노동부 장관이 토론자로 오고, 박원순, 최열, 장원, 추미애, 지은이, 이런 시민운동의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그때 왔거든요. 그때 와서 이제 주민자치 이거 토론회를 진하게 하니까 전부 관심이 있었는데, 돌아가서는 박원순 시장은 그때 얻었던 정보 가지고 좀 더 못해가지고 나중에 시장 때 했던 게 마을 공동체로 가고 이런 것들, 나중에 현황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했는데, 그때 김진웅 사무관이 토론에 왔는데, 추미애 의원이 내가 국회의원에 왔는데 왜 국장이 오냐고, 장관이 안 오고. 그때 계장이잖아요. 계장이 왔는데 추미애 의원은 국장이 온 걸로 잘못 알고 야단을 치는데, 김진웅 사무관이 말도 못하고 있는 걸, 그게 그때 사연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때 김필도 하고 내가 옆에 가서 한참 웃었습니다, 이제. 자. 자, 근데 오늘 지루한 토론 다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두서없는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전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